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행자 민우입니다. 예. 자, 또 예, 부산에서 온 유정근입니다. 예. 네. 라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부천 상동과 인천 청라 이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동의 갈무리 학원 원장인 김종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자기소개를 안 하고 제가 살았어요. 어색했어요. 이거 할 때마다 막 미치겠죠. 근데 이게 하긴 해야 되네요.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래요. 예, 네. 그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예의 없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가 이제 비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세상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예. 그냥 꼭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문학 즉 독서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주로 못하는지 이제까지 지도하시면서 경험했던 야 얘는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할 것 같은 아이들 요런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하나의 코너로 꾸며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보면서 우리 애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즉 잘못된 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그걸 좀 교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이번 주에는 독서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모습들, 어떤 특징들, 대체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어떠한 개별적인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한번 스타트를 더 끊어주실까요? 제가요? 예. 예. 오늘은 사례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을 좀 못하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한 예를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비문학은 감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비문학을 감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못하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펜을 안 드는 아이. 네, 그래서 심지어 펜을 안 들고 문제 푸는 안 드는 있어요? 아이들. 그래서 물론 펜을 안 드는 아이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놓칠 수 있는 게 펜을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가끔 아이들하고 이제 의견에 부딪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글을 읽을 때 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 펜을 쓰는 것이 정확하게 모든 거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펜을 씀으로써 아이들이 글에 대한 집중력과 중요 정보를 구분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아이들이 비문학을 어릴 때 읽었던 책을 읽듯이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보들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를 이제 분석해서 그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이제 펜을 드는 친구들은 습관에 의해서 그 정보의 취합 능력들이 올라가고요. 펜을 들지 않는 친구들은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집중력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집중력을 그 다음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력 부분에서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말씀 어떨까요? 펜을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간 게으름도 있는 친구라 보거든요. 그래서 펜을 들지 않는 아이, 게으름이 있는 독해에 게으름이 있는 아이는 비문학을 좀 못하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화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정말 그런 자극적으로. 정말 그런 애가 있을까 싶은데 세상에 참 다양한 애들이 있네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 시험지 받자마자 이런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제 그리죠. 평소에 공부할 때 네, 평소에 공부할 때도 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밑줄 긋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이거는 꼭 펜을 뭐 이렇게 잘 썼다고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면은 펜 사용과 안 사용 그 차이가 한 2대 8 정도? 80% 아이들은 펜을 써요. 근데 20% 아이들은 진짜 안 쓰고 20% 아이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더 능력치로 올라가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네. 아이가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데 펜도 안 들고 비문학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죠. 어머님들이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자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펜을 안 드는 아이, 그렇죠. 게으른 아이라고. 아까 이전 주랑 저희가 일관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로 듣고 있는 것보다 펼쳐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계속 손만 보이게 됩니다. 필기가 필살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필기는 필살기. 근데 필기하지 않아요. 더 멋있다. 필기는 필살기다. 뭐가 멋있는데 이거. 네. 뭐가 문제냐면 필기를 한 아이도 문제고 안 한 아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한 아이는 아예 뭐 방관하고 있는 거죠. 감상하는 거예요. 수업을 감상하는 거고요. 필기를 한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인 건 뭐냐면
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필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독서 지문의 경우, 비문학 지문의 경우도 이 글의 구성, 뭐 중심 문장 필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초점을 두는 것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점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야, 이 글의 핵심적인 정보는 이렇게 찾아야 해. 이 글의 패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패턴의 글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필기해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단어 적고 있거나 그 지문에 대한 필기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작 해야 될 공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밑줄도 문제예요. 밑줄 어떤 문제냐면 밑줄을 아예 안 하는 아이들. 정말로 귀신같이 잘해서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정보 정도는 밑줄 해두는 것이 문제풀이에 시간을 줄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밑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밑줄하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정작 핵심 정보를 찾아갈 때 방해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이 읽기 훈련 안 되는 애들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밑줄 그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다거요, 다거? 예, 다 긋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다거? 16바닥 보면 다 긋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게 그걸 어떻게 다거? 그러니까 한강 낭비인데 그거.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시간을 굉장히 낭비시키는 일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들 보시면 굉장히 짧죠. 특정 몇 개의 단락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거나 단락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수도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다 보지 못하거든요.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위주의 글을 읽는 아이들이 독서지문, 비문학지문, 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그 글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한 의미를 이질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 김 대표님께서 출제위원들이 대체로 이제 비문학적인 글, 독서 글은 이제 편집해서 유문의 과정을 걸치는데 그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필 위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테마 제재 잡고 나면 개요를 쓰고 그 개요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요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토픽에 해당되는 문장들이 글 속에 들어있어요. 즉 하나의 문단에 약 5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5개의 문장이 사실은 다 같은 뜻인 거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 상술, 예시, 부연, 비유 물론 대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비하는 이유 역시 중심 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를 못한 아이들은 다른 옷을 입은 같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일이랑 똑같아요. 동일한 의미를 이질적으로 표현했을 때 달리 이질적 표현이지만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 아이들. 그 친구들은 백날 수업 듣고 있어도 안 되는 아이들인 거죠. 야, 저는 오늘 정말 특이한 애들 많이 봤네요. 이게 계속 듣는 말이에요, 이게? 나 고등학교 때 막 정석에 그렇게 줄긋고 공부하는 친구 있었어요. 제가 정석을 그렇게 왔는데 정석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을 얘기하면 나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하고 걔네 성문 종합 영어도 이러고 붙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랐어. 난 도대체 왜 다 책이 그냥 까매. 아직도 있구나. 근데 아직도 혹시 반갑네 그 그 학생. 밑줄 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밑줄이란 것은 뭐냐면 중요 정보 파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지 아이들이 뭐,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요? 예, 저는 도시과에 방금 예. 일러주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밑줄치기를 정말 좀 반대하거든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밑줄치기는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문을 다 외웠는데 이 지문의 중심 문장부터 핵심 뭐 소재부터 문단을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설명을 들어요. 비문학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는 얘기인가요? 방법론이 나와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비문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심 문장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는 부담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밑줄을 안 치는 애들은 왜 안 치느냐? 이게 많은 친구 중에 게으름도 있지만 또 많은 친구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다 쳐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저희 이론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또는 어떤 연결사를 본다든지 있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밑줄 정말 안 치는 애들한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냥 다쳐도 돼. 다치면 너가 느끼게 될 거야. 너가 지금 현재 읽었던 것하고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정말 다친 애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고3 중에서도 다치면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 집중도가 잘 올라가요. 선생님 제가 보면서 그걸 좀 꼼꼼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한 달 연습을 하고 나서 그다음 점점 줄여 나가면 돼. 너가 목표치는 이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갈 과정까지 하나의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은 쳐도 돼. 나중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될 거지만 예측해 보자. 너가 3개월 뒤 넌 달라질 거야. 정말 달라지거든요. 점점 애들이 줄여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처음부터 뭐냐면 그 끝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찾아야 돼 읽으면서. 근데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읽고 나야 아는 게 중심 문장인데 읽으면서 밑줄 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쳤던 애들 이유 중에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학원에 몇몇 아이들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영어 실 건 아니고요. 단지 과정상.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애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비문학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너무 이제 그 핵심만 배운다는 거죠. 자기가 실패해보지 않고 자기 직접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오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줄을 막 긋는 친구들이 물론 답답하니까 그럴 네.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사실은 시간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줄 그렇죠. 이렇게 그으면은 아마 네. 줄 긋다 끝날 텐데. 예, 또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단계를 위해서 또 아무것도 안 보고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저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야, 펜 하나만 네. 갖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펜을 안 그렇죠. 드는 아이, 펜을 네. 너무 많이 드는 아이. 예, 자세가 딱 나오죠. 구분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라원 원장님은 어떤 학생들 딱 얘는 진짜 못할 것 같다 이런 조금 학생들이. 다른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른 방향에서 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초등학생들 속독 절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때는 되게 수준이 낮은 글이라서 우리 애가 책을 되게 빨리 읽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제가 고2, 고3 애들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잘 해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꼭 너무 빨리 해서 실수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읽는 글 읽기 연습보다는 좀 정확하게 지독, 정독하는 연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3에 올라와서 연습을 또 다시 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빠르게 읽기 먼저 한 친구들은 나중에 정확히 못 읽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읽던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빠르게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일례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최근 수능 7개년치를 보면 사실적 이해 문제가 42.3%고 추론적 이해가 22.6 그리고 적용 창의 문제가 21.1% 비율로 출제됐거든요. 그런데 오답률을 보면 사실적 이해는 그렇게 많이 출제됐는데 26%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추론적 이해하고 적용 창의 문제는 34.4, 35.3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33점 지금 현재 배점인데 그거를 다 틀리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보통 절반 이상 맞아요. 그럼 결국은 결정나는 부분이 추론적 이해하고 적용 창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만 읽은 친구들은 절대 추론적 이해하고 적용 창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되 우리 아이 뭐 몇만 권 읽어서 그게 아니고요. 몇백 권을 읽더라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그런 연습된 친구들이 나중에 고2, 고3 훈련을 하면 충분히 빠르게 읽어낼 수까지 있지만 반대로 빠르게 읽는 연습이 된 친구들은 그 습관이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거 실수 아니야. 실력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독,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 글을 빨리 읽는 친구들, 다시 얘기하면 덤벙대고 대충 읽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못하는 유형의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함께 분노하고 싶어요. 분노를 아니 진짜 속독학원 요즘 속독학원이 또 되나요? 속독 정독이라 하죠. 그러니까 왜 정독도. 우리가 네. 독서를 시키는 이유, 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라. 다면적으로 사고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속독은 그것의 정면으로 위배돼요. 아니 이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나 항상? 책을 그러니까- 빨리 읽는 건 그냥 개인이 책을 많이 읽어야 빨리 읽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 어떤 아이에게 변신을 읽었다 그래요. 변신. 카프카의 변신을. 그래서 변신이 어떤 이야기야 그러면 한 4개 내지 5개의 문장의 말로 변신을 다 이야기해요. 거기서 누가 실제로 변신했니라고 하면 멍해요. 뭐 참자가 변신했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한 권으로 한 달 이상을 정독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아이들은 스토리에 대한 기억은 덜 나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벌레가 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제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는 저 또한 잠자의 아빠 엄마 여동생처럼 우리 아버지를 그래 돈 벌어 오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나 반성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라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적 사고력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론이나 창의력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지 한 권 읽더라도 제대로 좀 느긋하게 천천히 고민하며 읽게 하는 정말 이건 정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넓은 개념인데요. 제가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냥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미숙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는 순간은 다 배워야 할 때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이 즐거워야 한다. 오늘이 즐거우려면 오늘이 새로워야 된다. 오늘이 새로우려면 어제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아야 된다. 즉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매일 배워야 한다. 결국은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모르는 그렇죠. 친구들이 좀 너무 넓긴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배우는 즐거움,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면 뭐 비문학 모두가 만점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습관에 대한 부분 다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비문학 약한 친구들은 읽기 습관에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부터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읽기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도입하는 어떤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알지 않나요? 문제 푸는 거 보면 쟤는 잘하겠다. 쟤는 좀 벌써 포스가 느껴져요. 얼마큼 집중해서 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아이가 있고, 근데 글을 보면 좀 얘는 좀 허점이 안 오겠다. 머리는 좋은데 실수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습관에 대한 부분, 저는 펜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글에 있는 어떤 집중력이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형님은 저 이제까지 가르친 학생들 가르쳐봤던 학생 중에서 아 진짜 답답한 녀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나요? 비문학 참 너 왜 이러니 이러는. 없어졌다. 별로 형님은 인성이 좋으셔서 인성이 좋아. 그래서 너도 할 수 있고, 자 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학생들이 다 그 학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것보다 저기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저도 그냥 한마디만 좀 첨언을 좀 하면은 아까 님이 또 다 나온 건데 정말 이렇게 독서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핸드폰은 굉장히 좀 정말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그거를 좀 휘발성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걸로 보면은 이제 지식의 양이 역피라미드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학년 올라가면 갈수록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좀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습득한 학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기 김 대표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냥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경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해력이 있는 학생이 당연히 글 읽는 건 빨라지거든요. 그걸 뭐 속독을 연습을 해갖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게 저는 예전서부터 진짜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런 말이. 배경 지식이 많고 진짜 그런 이해력이 빠른 친구들이 어떤 책을 보는 게 당연히 빨라지는 거지 속독을 해갖고 뭐 정말 이해가 그건 안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그렇게 수능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꾸준하게 좋은 글, 좀 어려운 글, 깊이가 있는 글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저는 뭐 감히 얘기하는데 절대로 국어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없어요. 저는 이제 잘 못하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상위권 학생이나 중상위권 학생 중에서 그 과거의 비문학 그다음에 이제 독서죠. 이걸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즐길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잘 못해요. 뭐 좋은 말씀. 시문을 안 즐겨. 네. 그 공부 되게 상위권이거든요. 그 상위권이었는데 애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두려워? 흥미롭지 않아? 야, 여기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글을 못 봐요. 근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뭐 갖고 있죠. 갖고 있지만 뭐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이 서구 선진국의 신문들처럼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 높은 글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심층보들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기에는 학생들이 읽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문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수능은 명문장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능 지문 하나 잘못 내면 그냥 큰일 나요. 그리고 보통 신문은 1600자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고 1200자, 뭐 800자 이런 800자. 자기 주장성 형태의 글이 좀 담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은 2000자 이상의 그 난도 높은 글들도 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수능이 어려워진 이유가 2400자, 2500자 지문이 나온다는 거. 예. 이 정도면은 다양한 형태의 논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죠. 네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파리 때문에 좌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수와 기하의 접합점이다.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버린 이런 어떤 수학사적인 형태의 글들도 사실은 딱 그 수능 비문학 독해지문 하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즐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즐길 준비 됐나?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됐다.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즐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이거를 대상화하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이 꼭 상위권 학생답지 않게 독서 시험에서 한두 개를 틀리더라. 뭐 이런 어떤 경험을 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 정도 하면 이제 또 궁금해지셔서 그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잘하는지 또 궁금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